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찬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에서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의 누적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으로 들어갑니다.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비명계 의원들은 최근 불공정 공천 논란과 관련해 지도부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왜 그렇게 공정성과 이런 거에 대한 의심받으면서 발표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고 하위 20%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해야 된다. 김상희 의원은 특정 후보를 배제한 채 진행된 정체불명 여론조사에 대해 지도부가 답하라고 했고, 전해철 의원은 현역 하위 20% 평가자의 개별 점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여론조사 문제에 대해 대체로 당에서 진행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위에 대해선 파악해보겠다고 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지도부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제 있는 여론조사 기관은 제외시키도록 논의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 불참했고,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이 회의 도중 자리를 떠나자 대표도 없는데 어디를 가느냐며 고성이 나왔습니다. 누가 가는지 어디예요? 싸우지 마시라고. 비명 의원님들 말씀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 대표 측은 비공개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하위 20%에 포함된 비명계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핵심 뉴스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명계 학살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명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정하고 냉혹한 평가를 하는 민주당에서 이들 세력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친북파 국회 입성, 친북파의 국회 입성이랍니다. 민주당이 보증을 섰다. 자, 민주당이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사회 등에서 10명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33%의 득표율로 17석을 얻은 만큼 그때와 유사한 결과를 가정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자리에 배치한다는 건데요. 자, 진보당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원정당 해상 명령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입니다. 또 연합정치시민사회는 광우병 집회 때 또 천안함 괴담 이럴 때 그 전력이 있는 단체라고 합니다. 자, 민주당은 이들 세력이 추진한 비례대표들을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위성정당으로 들어와서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그 많은 사람들보다 더한 인물들이 위성정당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상황입니다. 총선까지 남은 날짜 이제 48일입니다.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공천 갈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위 10%, 하위 20% 그 통보를 받았다고 본인이 직접 밝힌 의원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모두 비명계입니다. 굉장히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례적으로 이것을 스스로 공개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좀 재밌는 게 국회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주는 유일하게 상 하나가 있습니다. 의정대상이라고요. 근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 1, 2, 3회 모두 의정대상을 탄 사람은 단 2명입니다. 네. 저하고 다른 한 의원. 절대로 자객 공천은 아니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믿었고, 그러나 이는 저희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 사표 내고 이 공천에 관련된 책임 있는 자들 전부 사표 내야 되고 이선을 다 물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위 10%라는 수치와 굴레를 쓰고 경선에 과연 임해야 하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이런 상황에 굴복한다면 앞으로 젊은 정치인들, 후배 정치인들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 송갑석, 박영순, 김한정 의원, 비명계 의원들의 셀프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하위 20% 안에 들어서 이른바 컷오프된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그 발표된 일테면 알려진 명단으로는 하위 10%에 든 사람이 박용진, 윤영찬, 그리고 박영순, 김한정 의원이고요. 하위 20%에 들어간 사람이 김영주 전 부의장 그리고 이제 송갑석 의원인데요. 김영주 전 부의장이 지금 탈당을 했고 예. 나머지 의원들이 이 결과가 부당하다. 왜 조금 많이 얘기하는 비명 행사. 그러니까는 친명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학살을 당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하는 내용이 아까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유일하게 3회 연속 의정 대상을 받은 사람인데 예. 내가 하위 20%라는 게 말이 되느냐. 또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그 지역에서 재선 현역인데 내가 10%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은 순전히 어떤 비명계에 가해진 불이익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혁신을 얘기하면서 가죽을 벗기는 고통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당사자들은 왜 하필 비명계 가죽만 벗기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로 어제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의원들이 누구나 다 와서 한마디씩 하는 이 자리. 자, 이때 기자들은 누구를 주목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박용진 의원처럼 공천 학살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기자들한테 혹시 한마디라도 더 할지. 그런데 더 주목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논란의, 이 분란의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 그런데 정작 이 이재명 대표는 등장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공정성과 이런 거에 대한 의심받으면서 발표하는 과정도 도저히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하위 20%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공천이 돼서는 안 되고 다 불만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예요? 따르지 마시라고. 비 오고 다친다고. 누구누구 알아봤는지나 이런 의원님들 말씀하고 있다는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안 오니까 기자들은 정청래 왔다. 정청래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어느 회사예요? 따라오지 마세요. 아주 그냥 날카로운 얘기를 했어요, 또. 네, 어제 그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논란을 두고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반발이 확산 중인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의원총회에 불참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어제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에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오는 3일 창당하는 이제 비례연합 정당에 대한 추진 경과 보고와 공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됐는데 2시간 넘는 이 의원총회에서 10여 명이 공천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습니다. 근데 전날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통보를 받은 윤영찬 의원은 현 지도부 중에서 하위 10%나 20%에 속한다는 의원들보다 의정 활동을 잘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면서 이제 지도자가 경쟁자를 적으로 돌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불출마를 선언한 오영환 의원도 하위 20% 평가를 받은 한두 명의 원망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누가 봐도 이들은 현 지도부의 대립각을 세운 분들이지 않냐라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고요. 예. 또 이 대표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도 표출이 많이 됐는데요. 이제 막 이제
앞에서 얘기하려고 준비 다 해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리를 지키던 정청래 최고위원이 중간에 일어서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표도 없는데 어디 가냐라며 고성의 항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대표도 안 왔는데 최고위원이라도 듣고 있어야지. 수석 최고위원이 왜 그냥 떠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송권 국장님. 네. 이재명 대표는 왜 안 왔을까요? 대표는 결석하고 2인자는 조퇴를 해버렸죠. 어허. 대표가 결석을 했는데 결석을 한 이유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정이 있었을까? 그걸 살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9시에 이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있었고 그 주재를 했어요. 그다음에 10시에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참석을 했어요. 근데 11시에 같은 바로 옆에서 의원총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버린 거죠. 나가버린 것은 결국은 비명계 어제 15명이 발언을 했다는데 어떤 거기에 장을 펼치지 못하도록 멍석을 안 깔아준 거죠. 만약에 멍석을 깔아주면은 본인에게 상당한 비판이 아마 직접적으로 했을 겁니다. 공천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것과 달라요.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 예,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공천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인데 어차피 자기가 공천이 안 되면 할 말 다 하죠. 이선 퇴진론하고 다 나왔을 텐데 그걸 다 감안을 해서 멍석을 깔아주지 않은 건데 그 이유는 설득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하면 이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해명을 하고. 근데 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본인은 목표가 있어요. 비명계는 다 쳐낸다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공천 작업이. 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이 멍석을 가서 깔아주면은 이게 또 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오히려 이게 또 핵심 쟁점이 돼버리면은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니까 의도적으로 나는 마이 웨이 본인의 길을 간다. 그 뜻을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비명계 의원들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가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일단 뭐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운이 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땡이 지져도 기차는 간다. 뭐 그러한 의지를 아마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웨이죠. 뭐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인데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지난번 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잖아요. 그때 이 최소 이탈표가 민주당에서 한 29표 나왔다고 언론은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하위 20%가 31명이에요. 그중에서 뭐 지금 거의 29명 정도가 28명에서 한 29명 정도가 비명이라고 한다면 이게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총선 승리보다 일단 이 소위 말하는 지난번 가결표를 던졌던 이 당내의 수박을 척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웨이를 가는 것인데 문제는 이거입니다. 사실은 어제 의원총회가요 열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합 비대정당을 만든다고 하고 어제 합의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그 합의를 어떻게 이룬지를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거기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열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의원총회는 누가 주도합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해요. 그럼 홍익표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금 공천과 관련 당내 분란이 의원총회에서 폭발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의제를 거기에만 딱 국한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의원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 자유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 현재 이재명 대표의 이 원칙 없는 공천에 상당한 지금 반감을 갖고 있다는 표시라는 것이죠. 실제 어제 이 비명계 의원들이 한 15명 발언하고 난 뒤에 지도부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또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번 818호실에 밀실 공천 논란이 있을 때 그 명단에 공교롭게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도부 내의 이러한 일종의 균열 이런 부분들이 향후 당내의 갈등의 또 다른 하나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필모 의원도 그러고 보니 지금 개인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지금 사퇴를 했거든요. 공천관리위원장을 사퇴했죠. 이런 부분들이 점점 그러니까 당내에서 일종의 소위 말하는 중간지대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지금 이 반발에 동조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지금 옮겨 붙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분석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당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나는 몰라요. 안 할래. 뭐 이런 분들도 혹시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당 지도부조차도. 자, 일단 이재명 대표가 안 오니까 기자들도 궁금했겠죠. 이재명 대표가 왜 왔는지, 왜 안 왔는지.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대변인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원내대변인한테. 근데 원내대변인 이렇게 말합니다.
참석 안 하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가요? 전 모르겠습니다. 대표님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 왜 참석 안 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원내대변인도 모른대요. 양은경 기자, 혹시 어제 뭐 이재명 대표 워낙 재판 많이 받으시니까 혹시 재판 일정이 있었어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재판 일정이고 그래서 당 의사 일정 자체가 이 재판 일정을 고려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정이 많은데 사실 공교롭게도 어제는 재판 일정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번 재판을 받습니다. 고정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재판만 화요일, 금요일 이제 금요일은 공직선거법 격주로 있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백현동 묶인 사건들 그걸 진행하는데 어제는 사실 수요일이어서 원래 재판일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재판 때문에 빠질 일은 없었는데 아마도 이 대표 속마음으로는 저 재판이라도 좀 있었으면은 내가 왜 안 나온다 굳이 핑계댈 필요 없이 좋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의원총회 물론 이런 그 불만들, 공천에 대한 불만들은 어느 선거 때나 공천 시즌 되면 다 있어요. 뭐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도 지금 뭐 이명수 의원 지금 탈락 거의 확실시 되는 분들이 막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의원총회를 하면 보통 일반적인 상황은 본인이 막 앞에서 성토를 해도 왜 제가 떨어집니까 하면 어느 정도 들어주다가 다른 의원들이 좀 그만합시다 이제 자 회의 진행해요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어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성토하는데 그걸 말릴 수 있을 만큼의 명분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빠져나갔고 왜 빠져나갔냐고 욕까지 먹은 거 아닙니까? 게다가 원로들이 나섭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경고를 원로들이 한 겁니다.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이제 극에 달하면서 결국 폭발하는 모양새인데요.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황을 바로잡아라라고 먼저 나섰습니다. 김 총리와 만난 민주당 원로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이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또 민주당 원로들이 여의도에서 만나서 당 내홍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김부겸 전 총리와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이 모여서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는 회동 후에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강조한 시스템 공천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전 총리 측은 이 두 전 총리의 고민이 깊다면서 더 나가면 수습하기 힘들 거라고 보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입장문을 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두 전직 총리에 대해서는 공을 많이 들였어요. 이낙연 전 대표 나갔을 때만 해도 이 전직 총리들 만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다독이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전직 총리도 가만히 안 있네요. 그렇죠. 전직 총리 두 분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저는 최후 통첩을 날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 상황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더 이상 총선에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선대위원장 같은 걸 맡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 할 수 없지 하면서 나름의 대안을 지금 갖고 있을 거예요. 누구냐? 그럼 할 수 없지? 할 수 없지. 그럼 누구냐? 지금 이해찬 전 총리도 계시잖아요. 이해찬 전 대표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후기니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전직 총리 두 사람 못 하겠다고 그러면 또 다른 전직 총리 있잖아. 당대표 있잖아. 그럼 그분 모시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하게 이 두 전직 총리의 이런 그 반발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당내의 비명 친문계의 반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전직 총리가 사실은 이낙연 전 총리, 지금 현재 이 새로운 미래의 대표 이하고도 상당히 정치적 교감을 해왔던 사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당내의 분란이 일종의 뭐랄까요 분당 수준의 사태로 번질 수 있는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원래 민주당 사람들이 움직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또 바깥에는 새로운 하나의 구심력으로서의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대표가 지금 꾸리고 있는 새로운 미래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양쪽의 세력의 하나의 정치적 가교 역할을 두 전직 총리가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평산마을에 그 이재명 대표가 방문했을 때 상당히 그러니까 명문정당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단합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쓴소리도 잊지 않았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의 용단을 내야 된다. 소위 말하는 주류의 헌신과 희생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연 이 사항을 그냥 지켜만 볼 것인가? 지켜만 볼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양이가 좋아요, 이재명 사당화 좋아요만 눌러서는 안 된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치중진담이 아니라 수중진담. 손으로 이렇게 실수했다고 하지만 그게 좀 진정한 속내가 담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수준은 갖고는 안 된다. 예. 예. 움직일 것 같다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뭐 비명계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사자들은 물론 지금 원로들까지 지금 나서서 왜냐면요, 이 원로들이라는 분들이 그냥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김영주 의원 공천 탈락됐을 때, 그러니까 탈락은 아니지만 하위 이 통보 받았을 때 전화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했잖아요. 저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아니면 저 당 떠나겠습니까? 떠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전직 총리들도 지금 그래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납득할 수 없는 공천 기준이었느냐? 요거 한번 따져보죠. 이건 물론 지금 비명계 의원들 주장입니다. 그걸 전제로 TV조선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명단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분들이 진짜로 그 정성평가, 정량평가할 때 숫자로 봤는데 이재명 대표랑 비교해봤을 때 크게 뭐 나쁜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숫자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낫다 싶은데요. 예. 지금 기준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대표 발의 법안 숫자.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 발의자로서 이름을 올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의정 활동의 본질이잖아요. 뭐 법안 내용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법안 숫자하고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을 비교를 해봤는데. 자, 일단 뭐 발의한 법안 숫자는 이재명 대표는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쳐요. 뭐 0.5선이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근데 지금 하위 10%, 20%에 들어간 의원들 보시면은 박영주 의원이 뭐 82개, 그리고 이제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 100개가 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출석률 같은 경우에 본회의 출석률은 뭐 이재명 대표 자체도 이제 86%로 뭐 아주 낮진 않은데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인데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90% 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그야말로 객관적인 정량적 지표로만 봤을 때도 이게 과연 공정한 컷오프 기준이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정량평가는 딱 저렇게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성평가가 있죠. 정성평가는 아주 좀 추상적입니다. 당의 기여도 뭐 이런 것이죠. 그거는 뭐 수치로 할 수가 없어서 정성평가에서 많은 이 낮은 점수를 줘서 저렇게 속아내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실제로 최근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정량평가에도 일종의 마사지라고 할까 그게 들어갔어요. 그래요? 뭐냐 하면은 그 여론조사 업체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그 관여했던 업체들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경기도팀. 물론 실체는 불분명해요. 예, 실체는 불분명하지만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죠. 한 4개 업체 중에서 한 2개 업체가 성남시장 때 용역을 줬던 업체다. 이런 그 보도가 나왔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정량평가 중에서도 배점이 상당히 높은 게 지역활동 수행평가, 이게 가장 배점이 높다고 하는데 이 여론조사를 당원 절반 그리고 일반 국민 절반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이것을 정량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에 신뢰성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량평가에도 정성평가 외에 정량평가에도 뭔가 이렇게 작업이 됐다는 그런 또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돌출이 되면은 점차 더 반발이 확산되겠죠. 지금 TV조선에서 저런 통계를 내고 제시를 하면은 그 당사자들이 더욱더 납득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 이게 조직적으로 됩니다. 조직적으로 되는데 조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저도 보는데 이미 저는 메시지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양산으로 찾아갔을 때 이 다선 중진 의원들은 좀 용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제 친명 쪽을 이제 겨냥을 한 건데 전직 대통령이 현직 당 대표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미 공천에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 전직 대통령인데 그래서 그런 메시지 정도까지가 나왔으니까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를 지낸 두 사람이 지금 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얼마 안 갔어. 지금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예.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조직화돼서 어떤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행동에 집단적으로 나설 수 있다. 지금 그 시간이 되나요, 지금? 지금 이제 거의 공천이 목표가 뭔지 지금 거의 드러났잖아요. 예. 마무리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면은 비슷한 그 레벨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공천 학살에 떨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천에 완전히 그 낙천되기 전에 그 낙천된 사람들과 같이 행동을 할 수가 있죠. 당장 뭐 당 안에서 이선퇴진론 아니면은 뭐 불출마론. 이재명 불출마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마 당 밖에서 뭔가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참고로 저희 TV조선에서 말씀드린 저 숫자가 다는 아니에요. 저런 항목도 같이 포함을 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제 가장 알 수 있는 게 참석률, 출석률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봤더니 저런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뭐 이 숫자 비교해 보니까 또 그것 말고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아니 그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아닌가요?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10%에 들어가죠? 그럼 이재명은 재판 단일이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느냐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안 하지 않았나요? 1%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가 꼴찌거든요. 하위 1%예요. 이분 뭐 그렇잖아요. 입법 성과도 없고 그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출석도 엉망이었고 맨날 단식하고 맨날 법정 가느라고. 공짜 붙이기 어려워요. 이거 사천이죠. 열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판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 불출마하면 돼요.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겠습니까? 불출마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총선 지면 진짜 말짱 도루묵인데 그러면 총선 승리라는 그 큰 목표 안에 본인의 그치 문제도 종속돼 있는 거예요. 자, 직감 빼고 한동훈, 진중권, 이철희 다 비중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명모닝 아니야? 이런 생각이. 명모닝. 옛날에 문모닝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박지원 그 당시 의원이 그 문 대통령 공격한다고 했는데 사실 뭐 그 지금 뭐 거의 매일 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걸 보면 거의 명모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대 수비수가 헛발질로 자신에게 지금 그러니까 공을 패스한 꼴이에요. 예.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 잣대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 소위 말하는 이 정량적인 이 결과로 이 지금 이 다른 의원들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항변할 또 이 논리는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뭐 이 정당의 대표가 사실 의정활동보다는 다른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활동들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 지금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역대 그 다른 정당들의 그 일종의 의정활동을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그 정량적인 평가로 봤을 때 지금 하위 이 평가에 들어간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정도 의원이 하위 평가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분명한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 속에 저는 또 하나 숨겨진 정치적 코드가 있다고 보는데 예? 김영주 그러니까 지금 의원을 상당히 죽게 세웠잖아요. 예. 결국은 이 김영주 의원의 일종의 뭐랄까요. 국민의힘에서의 정치적인 포용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내포하는 한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예, 그 질문은 이따가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박용진 의원에게 이 통보가 되는 그 과정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박용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자, 공천 과정을 책임지고 총괄하는 공관위원장이에요. 이분이 전화를 했다는 분이. 근데 제가 왜 떨어졌는데 왜 10% 뭐 이럽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명박 공관위원장 전화가 왔고요. 그래서 저는 참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웃으시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통보만 합니다. 약간 헛웃음도 나왔어요. 공관위원장도 약간 멋쩍어는 하더라고요.
평가위원회에서 받은 게 명단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로 점수가 책정된 것까지? 그건 안 받았습니다. 점수하고 총점하고 총점의 그 등수 있잖아요. 그거만 그 한 장을 받았습니다. 자, 뒤늦게 논란이 되자 기준은 있다, 기준이 있습니다라고 뭐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만 당사자가 저 왜 점수 이렇게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 저도 모르는데요. 그럼 누가 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백 지금 공관위원장은 원래 그 저명한 정치학과 교수죠. 정치학과 교수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 공관위원장을 맡았는데 아마 권한은 없이 책임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필모 비례대표위원도 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정필모 비례대표위원도 원래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KBS 기자 출신이죠. 예. 방송 기자 하다가 비례대표로 처음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사퇴를 한 이유가 뚜렷이 밝히지 않는데 아마 이 여론조사 그 비명을 배제한 비명을 배제한 여론조사 때문 아닌가. 그럼 뭐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얘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분석이 나와요. 보도에, 언론 보도에. 예. 그렇다면은 이게 이 모든 공천을 그 이재명 대표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어떤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일종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이명백 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그 임명을 한 것이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본인은 이렇게 그 뒤에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앞에 나서서 통보를 하는 것은 공관위원장에게 맡기는 것이죠. 저번에도 보면은 양산에 갔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 명문 정당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화합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합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틀 후에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뭐 이 손으로 물러나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나왔던 게 인종적 파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 역할 분담이 아닌가. 그래서 공관위원장이 정권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그 어떤 배드캅, 나쁜 역할을 맡는 국합은 이재명 대표가 맡고 예.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명백 그 공관위원장이 실제로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분명 본인의 역할이 있다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의 사천, 뭐 밀실 공천 그 한 단면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이 논란에 대해서 이 단어가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어렵더라도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신. 자, 이러자 하위 통보를 받은 윤영찬 의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는 사실은 자기 살을 깎아야 고통이 생기는 거죠. 예. 자기가 미워하는 비명계의 살을 깎고 뼈를 치면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참 어불성설인 거죠. 자, 이러면서 윤영찬 의원 이런 말도 합니다. 요 발언. 자, 화면으로 저희들 준비되어 있죠?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님, 혁신은요, 자기 가죽을 벗겨내야 하는 겁니다. 아니, 비명계 가죽 벗겨서 친명계 가죽 점퍼를 만드는 겁니까? 허허, 친명계 가죽 점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좀 용어들이 너무 살벌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정치적인 생명이 지금 까딱까딱하는 윤영찬 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표현도 너무 그러니까 좀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지금 이 각 계파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생명을 걸고 거의 지금 목숨을 건 정치적 싸움에 나서고 있는 한 장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여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윤영찬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뭐 저는 상당히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주당이 사실 그 이 분당 사태를 겪었던 것이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도에 당시에 다시 그 안철수 의원과 동교동계가 이 탈당하면서 사실 분당에 가까운 그 탈당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안철수 뭐 돌풍이 울면서 국민의당 바람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 상당히 민주당이 위기에 빠졌었거든요. 예. 그때 그 당대표였던 문재인 당시 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 그대로 진짜 자신의 가죽을 벗기는 그러한 이 주류의 헌신과 희생을 보여줬잖아요. 본인이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백의종군하고 그러면서 모셔왔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뭘 했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친문 패권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이해찬, 정청래, 강기정 이런 그렇죠. 아주 이런 사람들을 탈락시켰죠. 공천 탈락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기사회생이 되면서 물론 그때 당시 그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뭐 이 공천 파동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혁신의 노력이 유권자들이 먹히면서 제1당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2017년 조기 대선 때 정권을 갖고 올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윤영찬 의원의 지적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새겨들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윤영찬 의원의 지적을 이재명 대표가 새겨들어야 한다. 새겨 들을까? 뭐 새겨 듣겠죠. 근데 그대로 행동을 할까? 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날까? 지금 당대표 물러나면 비대위 체제 가야 되는데 그게 시간상. 그러면 불출마라도 할까? 그리고 본인이 백의종군 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해결책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 불출마 정도죠. 대표직 물러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데 불출마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쯤 되면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쯤 되는 상황을 만든 이유가 본인이 계속 그 당권도 쥐고 있고 국회의원에도 출마를 해서 일종의 불체포 특권을 갖기 위한 거다. 이런 그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예. 차정 교수가 처음에 분석을 했듯이 그때 한 그 30명 정도 이탈자가 있었는데 지금 31명 딱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본인이 그 단식을 끝내고 병상에 있으면서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호소를 했는데 가결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런 결심을 했고 그리고 저 의원들 평가하는 시점이 그 직후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게 딱 맞물려서 이 상황에서는 내가 도저히 어떤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단순히 그것뿐이 아니고 나중에 당을 이끌어서 대통령까지 대선까지 가는데 나의 체제를 완전히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불출마를 하면은 정치권에서는 배지를 단거하고 안 단거하고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배지 안 달고 있으면은 그냥 도태되기 쉬워요.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수사 중인 것도 있고 아직 기소 안 한 게 있어요. 뭐 대북 송금이나 쌍방울 특검, 여러 가지 몇 개 있습니다. 예. 그 법인카드 문제도 있고. 그렇죠. 법인카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여전히 수사 중인 사안도 있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를 계속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저는 불출마 선언은 전혀 할 생각이 없을 걸로 봅니다. 이쯤 되면 아니라 이쯤 될 걸, 이 정도 될 걸 이미 예상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본인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대가 있는데 상대가 특히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은 이 원래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는 주류가 아니에요. 원래 민주당의 그 오너들은 대주주는 뭐 친노, 친문, DJ 이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한정 의원도 조금 전에 그 하위 10%, 20% 들어갔잖아요. 김한정 의원은 대표적인 DJ맨이에요. DJ 비서로 시작을 해서 1부속실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DJ가 퇴임 후에도 가서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까지 만약에 이게 인위적으로 쳐냈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당 안에 이제 다른 모든 계파를 정리를 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지금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꿈쩍도 안 할 것이다. 자, 그런 조짐도 보입니다. 비명계의 반발이 이렇게 커짐에도 불구하고 친명계는 반격을 합니다. 물론 강하게는 안 해요. 지금 상대방이 워낙 화가 나 있으니까 그냥 듣는 척 해주고 안 싸우려고 하겠죠. 그런데 한 친명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거에서 조용하다고요? 우리 지금 막 시끄럽다고 뭐라고 합니까? 조용하면 그건 북한이죠. 시끄러워야 정상입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선거하는데 일사불란하고 조용하면
그게 북한이지 대한민국입니까? 조용한 공천, 조용한 민주주의는 질문 없는 강의실이고 질문 없는 기자실입니다. 예, 질문 없는 강의실, 질문 없는 기자실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반발이 뭐 질문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은 나 이 강의 못 듣겠다라고 학생이 뛰쳐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당신이 강의할 자격이 있느냐. 지금 교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교수는 입 닫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본인이 10%, 20%라는 것을 의원 개인으로도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데 이걸 오픈하면서 이 기준이 공정하냐고 반발을 하고 있고 예. 또 TV조선에서도 어쨌든 객관적인 정량 지표로 따져봤더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뭐 당의 원로라는 전직 총리들도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저 정도의 변명으로 뭐 이런 상황이 무슨 질문 없는 강의실 이렇게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 전 부의장. 야, 이게 지금요. 아까도 잠시 지적했습니다만 탈당이잖아요. 이제 민주당 소속 아니에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어요. 러브콜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고 합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6면입니다. 민주당 탈당 김영주 영입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민의힘까지 뛰어들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요. 김영주 부의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인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과 국회 관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안민석 의원이 황당한 소리 할 때 국회 부의장으로서 사회를 보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품격 있게 제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일로 소위 말하는 개딸들한테 굉장히 큰 고초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식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정 활동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러면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지금 뭐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새로운 미래 여기서도 지금 영입전에 뛰어드는 분위기라고요? 네, 지금 서로 모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부의장을 향해서 정말 여기저기서 러브콜인데요. 예.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모두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김 부의장은 영등포 갑에서 연이어서 3선을 한 만큼 수도권 인재가 부족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이고 국민의힘은 아직 영등포 갑 공천을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부의장이 우리 당에 온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앞서 민주당 출신의 이상민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면서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한 만큼 민주당의 이 비민주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여권 핵심 관계자들은 이제 본인이 결단이 서면 공식 러브콜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도 김 부의장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부의장은 어제 자신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 아직은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다면서 오래 걸리지는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제의가 들어온다. 제가 뭐 어디 갈 데 없는 줄 아세요? 여러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당을 나간다? 공천 못 받고? 이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친명계와 친문계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거기 말고 송파갑, 거기 가세요. 임종석 실장에게 직접 연락하셔서 송파갑 출마 타진하셨다고 들었는데 중구성동갑은 언제쯤 결정이 되는지. 네, 지금 당의 전략 자산에 아주 유능한 분들은 각 축선별로 저희들이 그 지역 여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당세 강한 지역 가서 좀 당을 위해서 헌신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송파의 어떤 지역을 제가 요청을 한 바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문계의 핵심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 문재인 정부 인사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를
실제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송파에서 한때 정치하시던 분이에요. 들어보시죠. 임종석은 무조건 안 준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임종석을 정점으로 주류에 의해서 전 정부 핵심 인사가 건드려지면서 문명 파괴가 되면 이건 총선 폭망하는 거예요. 자, 문명 파괴되면 총선 폭망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 뭐 10%, 20% 이 얘기와 임종석 너마저, 임종석 장군마저 뭐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게 고양이만 뭐 바라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공천 탈락 안 시키잖아. 그래서 송파가 가라 말이야. 우리가 공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할 만큼 했어. 우리가 할 만큼 했어. 우리는 뭐 그러니까 뭐 논란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치적 배를 한 거잖아.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송파갑이라는 곳이 민주당 입장에서 정말 흠지거든요. 사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입장에서는 보면 거의 뭐 맨땅에 헤딩하라는 이야기인데 일종의 뭐랄까요, 내보고 그러면 정치적 벼랑 끝에서 그냥 아무런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라는 이야기가 똑같다고 아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저 지역에 가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만약에 질 경우에는 본인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문제를 정말 단추를 잘못 깼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책임론의 핵심 당사자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이렇게 일종의 뭐랄까 낙인을 찍음으로써 상당히 그러니까 이 당내의 분란을 키웠다는 측면도 있고 사실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정도의 정치력 그리고 나름대로의 정치 이력 뭐 그 인지도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당신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선봉장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더 상징적인 지역 예를 들면 그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같은데 처음부터 당신이 나가서 좀 뛰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 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임종석 비서실장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내가 그러면 좋아. 내가 선봉장에 나가서 뛰어서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했다고 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겠죠. 근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나가서 진짜 당선되면 어떻게 될 건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의 호적수를 한 명 더 키우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 때문에 당권도전 바로 그렇죠. 거고. 바로 그러한 이 정치적인 강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자, 최근 여야 모두 지금 민주당은 공천도 공천입니다만 최근 여야 모두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그런데 위성정당을 만들려는 여야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대요. 먼저 조선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반미, 친북, 괴담 세력의 미래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비례대표 당선권 의석을 확보하게 해준다. 20석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 중에 절반을 내주려고 한다. 반미, 친북 세력이 국회의원이 또 된다는 겁니다. 자, 양은경 기자, 반미 친북 세력에게 편하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당선권 의석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선 가능 번호가 20번 정도인데 이 중에서 10석을 갖다가 이제 이들 단체들이 내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배분 비율을 살펴보면은 진보당의 3명, 그리고 이제 새진보연합의 3명, 그리고 지금 연합정치시민회의에 4명 이렇게 지금 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정당들을 봤더니 그 면면을 잠깐 보면은 일단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통진당 있지 않습니까? 통진당의 후신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들은 우리는 통진당하고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어쨌든 이 통진당의 후신이라는 그런 의혹이 있고 여기에 그 이석기 의원 이제 이석기 전 의원 실형 살았었죠. 뭐 이정희 이런 그 핵심 인물들 없지만은 당시에 이제
이제 그 의원직 잃었던 이상규, 김재현 씨 이런 분들이고요. 연합정치시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그리고 천안함 제조사 이런 그런 그 장외투쟁 활동들을 주도했던 그런 그 시민단체들 일종의 연합체 같은 곳입니다. 어허. 그리고 새진보연합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당 그리고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이렇게 군소정당들의 연합체고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당선됐던 사람들이 이제 김의겸 의원, 최강욱 의원인데 바로 이제 민주당으로 옮겼었죠. 그렇군요. 자, 게다가 이 진보당에는 지역구도 아예 한석을 우리 출마 안 할게요. 그쪽에서 출마하세요. 이렇게 양보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소위 진보진영과 비례정당 연합을 추진 중인 민주당이 이제 진보당의 지역구 한 곳, 비례 3석을 내주기로 합의를 한 건데요. 여기에 울산 북구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해서 사실상 진보당에게 4석을 나눠준 셈입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진보당이 총선에서 4석을 챙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당으로서는 엄청난 이익을 보는 장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울산 북구 현역은 이상헌 민주당 의원. 이 이상헌 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에서 아무 얘기도 들은 게 없는데 지역구 단일화에 합의했다는 발표를 접했다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탈당 등의 선택지를 두고 고민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지역의 다른 민주당 예비 후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정당을 만들 수 있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대표가 그런 정당이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당당하게 어느 지역에 나가서 지역민들한테 심판을 받든가 아니면 자기 이름 갖고 당당하게 비례대표에 도전을 하든가. 근데 민주당이라는 큰 버스의 자리를 이러면 뭐 국민들은 누가 어디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나중에 투표용지가 몇 장입니까? 지금 48cm가 아니라 뭐 한 60cm가 넘는다. 이 안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그러면 비례대표 그 정당 투표를 할 때 과연 그 민주당 쪽에 표를 찍는 유권자들이 저런 것을 다 알고 찍을까? 그러면은 본인들은 그냥 민주당 그러면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든지 아니면 정통적인 뭐 가치를 추구해오던 민주당이든지 그래서 찍을 거거든요. 예, DJ의 민주당, DJ 민주당, 민주당. 뭐 노무현의 민주당, 그 전에부터 뭐 자유당 시절에 또 민주당 여기까지 다 그 정통적인 민주당을 생각하면서 정당 투표에 표를 찍을 텐데 과연 저 세력이 저렇게 한 10명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찍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전체 만약에 20명 정도가 뭐 당선된다고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그중에 이제 절반 정도가 저쪽 세력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저 세력을 지지를 해서 찍는 사람이 전체 정당 투표 민주당에 투표 주는 사람의 절반이 될까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권자 표의 가치를 훼손을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박홍건 박홍건 그 선거연합 추진단장이 저렇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윤 이야기를 하던데 예. 이것은 반윤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지금 저기 그 소속돼 있는 저기 같이 하는 연합체 중에서 단순히 반윤만 하는 그 세력보다 넘어서는 세력이 있어요. 반윤을 지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북한과 좀 더 밀접한 그런 뭐 지금까지 노선을 추구해온 그런 세력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반윤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20년 총선 때 그때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처음 만들면서 예. 그때 시민단체에 민주당이 앞번호 10석을 줬어요. 앞번호 10석을 주고 뒷번호를 민주당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예. 그 10석이 그 안에 윤미향 전 의원도 있고 윤미향 의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논란을 일으켰던 양이원영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거기에 대한 이것을 그러니까 정당에서 추천을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검증이 돼요.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검증이 되는데 시민단체나 제 세력에서 들어오는 쪽은 민주당에서 검증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불안한 사람 상태에서 국회가 구성이 되는 그런 우려를 낳을 수가 충분히 있죠. 차재원 교수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2012년 19대 총선을 연상시킨다. 그때 통진당, 통합진보당과 연합하면서 통진당이 아주 파격적인 의석을 가져갔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당시 그때 2012년도에 그때 19대 총선이었죠. 그때 이 통합진보당이 지역구 7명,
비례 6명에 13명을 배출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럼 뭐 양보한 게 지금 비례대표 3석 그리고 또 지금 울산 북구 그럼 기껏 4석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2012년도 이 통합진보당에는요. 이때는 이 소위 말하는 그 지금 이석기 이 의원으로 표상되는 이 NL 그룹들, 또 뭐 경기 동부연합 이 세력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그때 통합진보당에는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까지 포함된 진보당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진보당 내의 비례대표 순서를 정하는 이 선거에서 부정이 노출돼서 결국은 분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정의당으로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그때 떨어져 나가면서 남은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 지금 앉아 진보당인데 이때 그 남은 사람들이 결국 6석이었거든요. 떨어지는 사람이 7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는 4석이라고 하지만 지금 확보된 건 사실 그 뭐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4석이나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지역구 단일화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구에서 강세를 띠고 있는 어느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도 한 2~3석 추가될 수 있다는 거죠. 울산이나 경기도 그렇죠. 있겠고요. 그러면 2012년 수준을 복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아마 수도권에서의 그 지금 진보 세력들의 표의 이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승패를 가른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상당히 종북성이 두드러진 이 진보당과의 그 연합이 사실은 중도 무당층의 이 표심을 위반하는 결과를 갖고 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칫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멀리는 2012년 선거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총선 때 이런 문제가 이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왜 그걸 안 고치고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는 겁니다.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만을 위한 위성정당이라는 이른바 떴다방식 정당이 등장했다 사라졌죠. 그러면서 투표용지는 40cm가 넘었고 황당한 상황이 여럿 발생합니다. 그중에는 본인이 당선돼 놓고도 아주 못하겠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위성정당을 통해 등장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에 우리 김진애 의원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연락을 받고 사퇴 선언을 하니 준비를 하시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니 비로소 조금 실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 내역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 직접 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자, 뭐 특정한 의원, 뭐 지금 저 중에 한 분은 뭐 출마도 한다고 하니까 뭐 특정한 의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본질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제도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라고 만든 제도입니까? 전혀 아니죠. 뭐 원래 취지는 각 기능 분야, 각 분야, 사회 각 분야에서 이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비례대표 제도를 처음에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것이 특히 상김 시대에 이게 돈전자 써서 전국구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국구, 전국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상김시대 처음에 정치부 출입을 했을 때 4당 3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총선이 되면. 4당 3낙. 원래 3당 4낙은 어떤 명문대학교 가려면 3시간 자고 4시간 뭐 3시간 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면 떨어지고 3시간 자면 붙는다 이건데 40억 주면은 붙고 30억 주면은 떨어진다 이 말이 돌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그 시절에. 네, 그 시절에. 그런데 그게 뭐 비례대표 전국구 의원 되려면 네, 전국구 의원 되려면은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 상김 시대에 다른 자금 조달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다음에는 좀 더 정치 자금이 투명화되면서 는 뭘로 변질을 했냐면 이게 이 일종의 농공행상으로 변질을 했어요. 대선 정권을 잡은 쪽은 그 농공행상으로 비례대표를 주는 걸로 이렇게 변질을 했고 뭐 야당에서는 또
자기 세력을 많이 심는 걸로 이렇게 변절을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것이 다시 또 변절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우호 세력을 우호 민주당 사례처럼 우호적인 세력을 국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변절이 됐기 때문에 비례대표 무용론 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꺼내야 될 이야기지만은 가끔씩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위성정당과 관련해서 이런 일도 아마 여기까지는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두 분 다. 야, 한동훈 위원장은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할 수 없는 게 있대요. 한동훈은 할 수 있는데 이재명은 못한다. 뭡니까? 바로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입니다. 이게 지금 선거법 해석상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이 선거에 나가는 뭐 후보자 본인이라든지 선거 사무원이라든지 아무튼 선거에 관련된 사람은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그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당이라고 부르면서 지금도 이제 우리 당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개항을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니까 본인이 출마하는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범시민단체 연합의 그런 위성정당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된 규정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불출마했으니까 그때 더불어시민당이라든지 그쪽 운동했었고 그렇죠. 이해찬 전 대표는 그때 막 선동운동 했었죠. 그런데 정작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종로 출마하니까 비례정당 그 선거운동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빨간 잠바 뒤집어 입고 다른 분이 가서 도와주고. 맞습니다. 그 규정이 이번에는 이제 여야가 반대로 바뀌어서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렇습니다. 자, 한 분 얘기. 요즘 정치권에서 어제 오늘 논란의 중심에 선 이분 좀 본인은 억울하실 것 같은데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요 사진 한 장 같이 찍었다고 지금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아니 어디 가서 지금 무슨 사진을 찍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잠깐만. 저분 그분 아니에요? 네, 바로 배우 이정재 씨입니다. 윤 대통령과 배우 이정재 씨 그리고 서렌도스 CEO가 오찬 뒤에 함께 찍은 사진이 18일 대통령실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건데요. 저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이정재 씨를 향한 비난글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정재 씨는 지난 17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서렌더스 CEO와 함께 오찬을 가졌는데 미 아카데미상을 받은 오징어 게임의 후속편이죠. 넷플릭스 그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주연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 오징어 게임 2 나오는데 그 주연. 네. 그리고 지난해 4월 서렌도스 CEO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에 4년간 한국에 3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뒤에 마련된 자리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본 친야 성향의 이제 누리꾼들이 뭐 확실히 노선을 정했다. 친구 한동훈이 시킨 거 아니냐. 2번 찍으시는 분인가 보다.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비판 중에 아까 뭐 친구가 시켰다? 네. 왜냐하면 지난해 한동훈 위원장과 그 현대고 동창이지 않습니까? 배우 이정재 씨가. 그래서 그때 함께 또 저녁 식사 후에 이제 찍었던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또 비슷한 반응이 있었었거든요. 그때 공개됐을 당시에도 저 사진인데 이정재 씨의 이제 정치 성향을 보수로 추정하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양은경 기자, 저 때도 이정재 왜 한동훈 그때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정도 못해라고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다르군요. 네,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장관 신분이었어요. 현재 공직자였고, 뭐 둘이 이제 현대고 동창이 있고 뭐 만나서 밥 한 끼 먹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밥값을 누가 내냐를 두고 뭐 김영란법 위반이냐 아니냐 뭐 어떤 그런 시비까지 약간 일어나고 했었는데 그 사진까지 겹쳐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정재 씨가 또 이제 한동훈이랑 밥 먹더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부부랑 밥 먹어?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또 비난을 확대를 시킨 거죠. 아, 요즘 뭐 영화 한 편에 사진 한 장에 이런 상황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왜 건국전쟁 영화를 이제 나을 씨가 보고 그 포스터 올렸다가 또 네티즌들이 뭐 2번 찍었냐 어마어마한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그 본인의 정치 성향을 표방을 하고 그런 이른바 폴리테이너들도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그런 만찬 장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제 넷플릭스가 3조 3천억 넘는 투자를 약속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정재가 아니라도 같이 밥 먹을 자리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떤 국가적인 뭐 예우 차원에서 가진 자리인데 거기까지 정치적 의미를 더 입혀서 공격하는 건 굉장히 좀 부당한 행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요. 갑자기 왜 하늘에 웬 눈이야? 뭐 이런 분들 많았을 거예요. 입춘도 지나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이요. 온통 눈으로 덮였습니다. 밤새 서울에만 13cm를 비롯해서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50cm 이상 눈이 이 정도가 온 거예요. 전국 곳곳에 이 폭설 때문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많았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눈이 쌓여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터널 앞 도로. 경찰이 일대 도로를 통제하며 서행을 유도합니다. 새벽 1시 20분쯤 서울 북악터널 입구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쓰러진 택시를 뒤따르던 SUV 차량이 미끄러지며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자와 40대 택시 승객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차가 택시가 조금 이제 한 반 정도 전도된 거 보고 신고한 거고요. 터널 일대 도로에 눈이 쌓이면서 미끄럼 교통사고가 2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터널 안쪽에는 눈이 쌓여 있지 않지만 입구부터는 눈이 많이 쌓여 사고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터널은 얼음 눈이 없잖아요. 생을 날려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때리고 거기 가서 전소됐어요. 강원도에서는 무거운 눈에 통신선까지 끊겼습니다. 진입로 차량 통행도 불가능해 사실상 고립 상태입니다. 많이 불편하고요. 시내 볼일도 못 보고 거의 뭐 집에서 이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하루 최대 50cm 넘는 폭설이 내린 영동 지역은 항공기 2편이 결항됐고 국립공원 탐방로 67곳이 통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눈길 교통사고가 적어도 27건 보고됐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이 교통사고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이 회사 근처에 봤더니 나무에 눈꽃이 참 눈꽃 참 예쁘게 폈다 했는데 이게 계속 쌓이니까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피해가 속출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요. 이게 나무에 눈이 쌓이면서 나무가 쓰러지는 일이 특히 인천, 왜냐면 대설주의보가 내렸었는데 가로수가 쓰러지는 일이 속출했고요. 완전히 나무가 옆으로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고립되는 사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무엇보다 교통사고 소식도 계속 접수가 됐는데요. 특히 강원도에서는 30건 이상의 사고 접수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도로가 막히면서 상간마을을 오가는 버스가 아예 단축 운행을 하는 곳도 많이 있었고요. 또 폭설이 내린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견인차를 부르잖아요. 근데 견인차도 이 출동을 하는 중에 바퀴가 눈 속에 빠지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혹시 오늘 내리는 눈 밟아 보셨습니까? 이게요. 이 밟으면요. 칠폭칠폭해요. 눈이 칠폭칠폭. 이게 눈이야 비야 싶을 정도로. 이걸 습설이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제설 작업이 아주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 또 특히 무거운 습설이 많이 내려서 강원도에 계시는 산지에 계시는 분은 그야말로 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눈을 치워도 끝이 없다 보니까 너무 허리도 아프고 보통 때보다 2배 이상 힘들다라고 지금 푸념을 토로를 하셨어요. 지금 서울시도 제설 단계를 2단계로 올리고 8,000여 명의 인력 그리고 1,000대의 장비를 동원해서 지금 처리를 중입니다. 기상청 관계자가 얘기를 하기는요. 이런 습설이 워낙에 무겁기 때문에 축사라던가 비닐하우스라던가 그다음에 약한 구조물의 붕괴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주의하라고 밝혔습니다. 눈이 무겁기 때문에 저 눈이요. 저렇게 쌓이면요. 하중이 저도 옛날에 다른 사건 현장에 갔을 때 알게 됐는데 눈이 한 10cm 쌓이면요. 전봇대가 몇 개가 올라오는 그 정도의 무게랍니다. 그래서 이게 축사나 이런 거 위에 쌓인 눈은 바로바로 치우시는 게 좋대요. 눈이 언제까지 온대요? 네.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좀 더 온다는 것입니다. 강원 산지에는 10에서 30cm나 올 거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부에도 5에서 15cm의 많은 눈이 더 오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영남 내륙에는 2에서 7cm,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 전북 동부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아니 갑자기 형수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런 사건입니다. 형수가 갑자기 또 형수가 나오네.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이 영상 이걸 올려서 협박한 혐의로 황의조 선수의 형수가 기소가 됐죠. 근데 그동안 본인은 이거 해킹당한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그러던 형수가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이러면서 아니 왜 그랬는데 진짜 지금 이 사건이 다시 불거져요. 자, 일단 이 사건 영상이 유포되면서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상이 유포된 시점은 지난해 6월이었고요. 한 SNS 계정에 내가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다, 연인이다 라고 하면서 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같이 함께 게재된 영상을 보면 실제 성관계 장면이, 황의조 선수의 성관계 장면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게시자는 황의조 선수에게 이거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해라, 이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도 받았는데요. 잡고 봤더니 황의조 선수의 놀랍게도 형수였던 겁니다. 예. 이 형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수사 기간 내내 내가 실제로 배포하거나 협박한 사실 없다. 이거 해킹을 당해서 이런 글도 올라간 거고 영상도 유포된 거다. 이런 주장 굽히지 않았었던 겁니다. 예, 그동안 모르는 일이었는데 아니 근데 해킹 당했다고 하더니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했어요. 이랬다면서요. 네, 그 주장을 아마 계속 가져가는 게 재판 과정에서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 내린 것 같습니다. 판사가 그 주장을 믿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기술적으로도 여러 객관적인 증빙을 보면 뭐 강남의 한 네일샵에서 글을 올렸다,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확보가 된 상태였거든요. 왜 그랬대요? 그게 궁금해. 왜? 그래서 반성문을 낸 걸 보니까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를 그 형 부부가 계속해서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복귀를 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을 빚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상실감과 또 배신감까지 느꼈다는 거고, 이런 일을 터뜨려서 우리 부부에게 다시금 의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범행의 동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형수가 지금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뭐라고 썼느냐? 우리가 동생 그 의조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이걸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동생이 얄미웠다. 한번 혼내주고 우리한테 다시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형수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도 있잖아요. 근데 왜 형수가 나서요? 그것도 가장 치졸한 방법으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 영상에는 다른 여성이 등장하잖아요. 그 여성은 무슨 잘못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난당했다고 주장을 하다가 황의조 영상만 공개를 한 게 아니라 그 여성이 함께 등장한 영상을 왜 공개를 했느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피해 여성 측은 이 형수의 반성문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지금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반성문을 빙자를 해서 사실은 내가 나쁘고 우리 도련님은 불쌍한 피해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옹호한다는 거죠. 이렇게 반성문을 쓰는 척하면서 집에 가기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우리 죄 없는 불쌍한 도련님 구하기 작전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게 피해 여성 측에서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본인의 구명 활동의 측면이 있죠. 내가 해킹당했다라는 주장하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더 반성하지 않는구나, 죄를 뉘우치지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두 번째는 피해 여성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 사실상 황의조 선수 구하기 아니냐,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황의조 선수도 불법 촬영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형수가 낸 반성문에 따르면 황의조 선수는 잘못이 없고 이 부분을 그냥 간직하고 있었을 뿐인데 불법으로 유포하고 또 오히려 협박까지 한 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은 사실상 황의조 선수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게 피해 여성 측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형과 형수 뭐의 관계, 내가 동생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박수홍 씨 사건이 그런 사건이잖아요. 박수홍 씨 사건은 근데 누가 누구랑 싸우죠? 주로 형과 동생이 싸워요. 형제들끼리. 근데 이 사건은 왜? 물론 뭐 형도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뭐 경찰 수사 이런 게 전혀 드러난 거 없어요. 괜히 오해 사실까 봐. 근데 왜 여기는 형수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막 영상을 유포하고 거기 여성이 등장하고 왜 이러냐는 겁니다. 자, 뭐 거기까지만 하고
근데 황의조 씨도 입장문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모두의 입장 차이가 극명합니다. 또 황의조 씨는 황의조 씨 쪽대로 가족의 배신을 듣고 너무나 참담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형수와의 불륜이다, 모종의 관계다, 공동의 이해관계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지금 브로커가 개입해서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현직 법조인들도 황의조 선수를 망신 주기 하고는 모종의 프레임에 갇혀서 공정하지 못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향후 검찰 수사에는 성실하게 임해서 무고함을 밝혀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황의조 선수 측은 뭐 형수와의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요즘 의대에 증원에 반발해서 전공의들 사직서 내면서 지금 병원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병원 가시기 9,000명에 이르고 있어요. 전공의들이 사직서 낸 그 전공의가. 환자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CT 찍고 거의 4시간 기다렸어요. 한 9시 반에 왔는데 지금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점심도 못 먹고. 법조가 동대문 시장보다 붐벼요. 근데 왜 의사는 증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되니까 그냥 다른 데 병원에 가라고. 전공의가 없고 뭐 여기는 뭐 급한 환자만 받는다고. 예. 그러다가 이런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11살짜리 어린아이가 밥 먹다가 그랬는지 목에 가시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야, 맨밥 먹어봐. 그러면 대충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큰 게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 가야 되죠. 그럼 엄마가 얼마나 놀랍니까? 이거 애 어떻게 될까 봐. 그런데 7시간을 검사하는데 7시간이 걸려요? 이게 실제 서울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가 목에 가시가 걸린 채로 7시간 이상을 그냥 그대로 대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상황이 이럴 정도니까 팔이 부러져서 대형병원 응급실에 간 환자는요. 아예 퇴짜를 맞았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환우들 인터넷 사이트가 상당히 난리가 났는데요. 예.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뇌종양 환자인 분이 올린 글을 보면 원래 3월 중순경에 수술받기로 했고 그것도 어렵게 좀 기약을 받은 건데 4월 말로 연기됐다라고 또 이 불만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갑상선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기로 했던 수술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나 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병원 측에 문의를 해도 지금 전공의들이 나갔기 때문에 수술 날짜를 언제로 잡아줄지 알 수 없다고 병원 측에서도 설명을 했다라는 이런 불만 글이 또 토로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들으신 영상 속 장면처럼 여기가 병원인지 아니면 정말 시장인지 환자들이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에 대한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 오시는 분들은요. 멀리서 오시고 또 하루 치료받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보호자까지 오셔야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게 있대요. 환자방. 일단 환자방이 뭐고 지금 거기가 지금 아주 지금 난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조기 퇴원을 강요받았거나 아니면 수술이 무한정 연기되신 분들이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언제 또 자리가 날지 모르니까 병원 근처에서 대기를 하시면서 임시 거처를 구하시는 건데요. 예. 대형 병원 근처에 있는 다세대 빌라나 고시텔이나 오피스텔 이런 데를 환자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만든 곳입니다. 쪽잠 자면서 이제 병원 치료 때문에 며칠간만.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통원 치료를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그 가족들도 좀 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환자방이 풍기대란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다시 또 병원 근처에서 기다리려는 마음 때문인데요. 워낙에 이 환자방의 비용은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3월 말까지는 자리가 전혀 없다고 하고요. 또 환자방을 구하지 못한 분들은 친척직을 점정하면서 이렇게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 100에서 150 웬만한 그 오피스텔 월세보다도 비싸요. 그런데도 구할 수가 없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